네, 안녕하세요. 이 대한민국은 이제 그 무기 신규 주문에 관해서 이미 프랑스를 한 2배쯤 넘어서서 세계 2위입니다. 2022년, 2023년,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K무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격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종중 국회의 행태를 보면 이 중에서 정말로 예민한 것,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을 골라서 저격해서 쪽집게처럼 저격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2월 25일 날 헌재 연설에서 국회가 국방 예산에서 눈알을 빼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으면 자주국방, K방산, 한미동맹 이거 다 박살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중 카르텔의 국회 독재는 국방 예산을 아주 지능적으로 난도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월 25일 헌재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그 아주 전문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문 브레인들이 붙어가지고 이것 빼, 이것 빼, 이것 빼라고 지시한 것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아주 핵심만 뺐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는 국회는 아직까지는 국방 예산의 규모 자체를 대패질하지 못합니다. 살펴봤듯이 핵심적 전략 부위를 족집게처럼 도려내는 눈알 도려내기 전술을 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방 예산을 소진시킬 황당 프로젝트를 국뽕으로 포장해서 띄우는 삽질로 국력 소진 전술을 씁니다. 이 삽질로 국력 소진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이 추진했던 항공모함과 KF-21 함재기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눈알 도려내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키일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세력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지능적인 세력이면 이게 누구냐? 중국 인민해방군이죠. 너희 뒤에 임마 중국 인민해방군 있잖아. 지금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들어보시죠.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꼽은 이 국방 K무기 관련으로 6가지거든요. 일단 킬체인 정찰 자산 깎았다 이거죠. 이거 뭐 아주 전략적인 거죠. 근데 깎아버렸죠. 전술 데이터 링크 깎았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깎았죠. 중국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것.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이거 깎았죠. 드론 방어 깎았죠. 국군 방첩사령부 50% 감원. 그러면 이제 K방산이 무방비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이런 데 들어가서 막 훔쳐내도 그걸 못 잡아내요. 윤 대통령은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국방 K무기를 불구로 만들고 있는지 그 사례를 이렇게 6개 분야에 걸쳐서 적시했습니다. 이 모두 눈알 도려내기 전술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자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하죠.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후는 중국입니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합니다. 금요일 날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자교모가 주최하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이게 목요일 집회였었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이걸 금요일로 옮기는 바람에 금요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 권영세 집회랑 쫑이 났습니다. 권영세 집회가 이게 또 다른 요일로 잘 도망을 못 가요. 그 자리를 다른 단체가 뭐 좌파들이 다 예약을 해놔갖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지금 그 권영세 많이 패야 됩니다. 그래서 국힘이 난잡하게 굴지 못하도록 군기를 잡아야 되고 가능하면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저는 금요일 날 해오던 대로 삼각지 쪽으로 출격합니다. 이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는 국회가 국방과 K무기를 병들고 약하게 만드는 수법은 크게 2가지이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적시한 눈알 도려내기입니다. 정찰 자산을 약화시키죠. 지금 우리의 무화부는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집이 그리고 추진력, 프로펠러 추진력이 저거보다 커요. MQ-9보다 미국의 최첨단 무인기보다. 미국 MQ-9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제대로 된 정찰 장비 차차로 진화해 나가면 MQ-9 부럽지 않습니다. 또 당장은 정찰력에 국한돼 있지만 엔진이 국산화되고 공대표, 에어 투 서피스, 그러니까 표라 그러면 이제 그게 지상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해상 목표도 될 수 있어요. 정지 목표도 될 수 있고 이동 목표도 될 수 있어요. 공대표 미사일이 갖춰지면 무시무시한 타격용 무기가 되죠. 그러면 서해에 뜬 중국 전함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 무장형은, 그러니까 정찰형은 캐나다 프레드 위트니에서 수입한 엔진으로 할 수 있는데 무장형은 이게 몸집이 커가지고 고급 무장이 돼서 MTCR,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시스템 거기에 걸려서 이 엔진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개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몇 년 안에 이거 다 개발돼요. 또 눈알 도려내기, 이게 전술 데이터 링크죠. 이거 약화시켰다고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이 전술 데이터 링크는 전영역 센서 이펙터 AI, 이거 제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All Domain 센서 이펙터 AI의 주춧돌입니다. 이 센서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수도 없잖아요. 뭐 위성이 될 수도 있고 정찰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기 경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종류의 센서들이 있죠. 이펙터라 그러면 무기 투발 플랫폼이거든요. 그 타격 플랫폼이죠. 그럼 뭐 함정이 될 수도 있고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전폭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천무가 될 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이거를 전체 이 전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로 다 엮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타겟을 식별하고 사람한테 이거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쓰세요. 그러면 사람이 사무실에서
그 부근에 있는 F-35가 지금 그 뱃속에 넣고 있는 미사일로 때리세요라고 사람이 그 지시를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또 AI가 판정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전 영역 센서 이펙터 AI, 그러니까 All Domain AD, 센서 이펙터 SE AI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의 주춧돌이 바로 전술 데이터 링크죠. 전 영역 전술 데이터 링크란 말이에요. 이 전영역 센서 이펙터 AI는 이거 미국과 중국이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체계고,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미루게 되면 K국방은 중국에 비벼볼 수조차 없게 돼요. 이거를 지금 팔다리를 분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독재 시스템이. 또 눈알 도려내기, 미사일 방어 체계, 이 구축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는 중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앞에서 영원히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죠. 또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갖죠. 이 지상 발사 기준으로만 5겹 갖게 되죠.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LSAM-2, LSAM-1, 그 다음에 청궁-3, 청궁-2, 장사정포 일격체계, 지상 발사로만 5개인데 거기에 미제로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붙으니까 지상 발사로만 7개인데, 우리는 이렇게 가느다란 그 반도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함정이 또 이걸 갖고 있으면은 함정 발사로 변형시켜서 갖고 있으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는 미제 빼고도 6겹, 7겹도 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철저히 막는 데 없어요. 이렇게 막아야 우리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길을 안 죽는데, 이걸 이제 허리를 분지르고 팔다리를 꺾고 있는 거예요. 이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독재 시스템이.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시스템은 우리 전함이 중국, 북한의 대함 순항 미사일, 대함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이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 가로막히면 우리 해군 장병들은 중국 인민 해방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서해는 중국 내해가 되죠. 이게 더 발전하면, 이 미사일이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이 더 발전하면 이게 배와 그 바다에 우리 전력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육지도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해상 발사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정밀 유도 포탄은 155mm 지능 포탄을 뜻하죠. 우리는 이미 세계 최강의 155mm 화력을 갖추고 있죠. 예, 그 쓸만한 자주포로만 해도 우리가 한 2, 3천 문 갖고 있을걸요. 여기에 이제 포탄 사거리가 연장된단 말이에요. 로켓 추진, 로켓 보조 포탄이 60km인가 가잖아요. 그러면 포탄 사거리가 연장이 되면 신관이 지능화되면서 그 포탄을 타겟에 정밀 유도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탄착이 막 흔들려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 정밀 유도 포탄을까지 우리가 갖추게 되면 이 155mm 우리 포방부 이 화력이 정말 세계 최강이 돼서 중국이나 북한이 도저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걸 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자들이. 이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는 국회가 국방과 K무기를 병들고 약하게 만드는 수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제 눈알 도려내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고, 나머지 하나는 국뽕을 내세워서 이제 그 삽질로 국력 소진시키기, 삽질로 국력 소진,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양해군, 즉 항공모함과 KF-21 함재기입니다. 저도 이거 깜빡 속았어요. 저 밀리터리 막 들어왔을 때 이거 보고 저도 감격해갖고, 항공모함은 모르겠는데 함재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수출을 위해서라도. 근데 아니에요. 이 항공모함을 운영을 해서 이 정도 규모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국도 항모에서 뜰 수 있는 게 주로 그거잖아요. 저기 수직이 착륙을 쓰잖아요. 프랑스는 이래 라팔 M이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서 띄우고, 저것도 떼내고, 연료도 떼내고, 저것도 떼내고, 무기도 떼내고 해서 억지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함재기가 수출 못 하거든요, 별로. 그러면 결국 우리 항공모함 만들자는 건데,
항공모함을 만들면 바보죠. 강철 관짝이죠. 제가 이제 밀리를 좀 더 몇 개월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더라고. 삽질로 국력 소진시키자는 얘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1600km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그린 건데 사실은 그 1600km 대충 그 요코스카 항 정도를 봅니다. 일본에서 그 도쿄 부근에 있는 거. 그래서 미국 그 항모가 요코스카 항에 그 모항을 두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실질적 주적은 중국이며 해군의 주전장은 서해, 남해, 동해 등 한반도 인근 해역과 동중국해예요. 우리의 전장은 남태평양 대양, 대양이라면 이제 영어로 블루워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대양 해군을 블루워터 네이비라 그럽니다. 이 남태평양 같은데 대양이 아니라고요. 문재인은 대양 해군, 항공모함 이런 것에서 삽질로 국력 소진을 추진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날린 게 해군 참모총장을 날렸죠. 이 한반도 인근 해역과 동중국해에 항모를 띄우면 4,000명 강철 관짝이 돼요. 미국도 이 1600km 이내는 잘 안 들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주로 싸워야 되는 영역은 저 노란 거가 되어 있는 적이라고요. 우리의 주 전장이. 항모가 아니에요. 한반도, 대한민국 자체가 불침 항모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제 초대형 관짝을 만들자고 메이드 인 코리아 자이언트 관짝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항모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국뽕입니다. 예, 국뽕 바람 잡은 거죠. 참고로 미 항모 서해 진입 이런 뉴스 가끔씩 가물에 콩나듯이 나는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때조차 그때 서해라는 게 미 해군이 말하는 서해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해는 인천 앞바다가 아니라 제주시 앞바다입니다. 국제해도, 즉 미 해군의 기준에서는 남해는 없어요. 국제해도에서는 완도, 고흥, 여수는 동해 혹은 일본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음 중 동해에 해당하는 섬은 그럼 완도 고르셔도 돼요. 다음 중 동해에 위치하는 항구는 여수 고르셔도 돼요. 국제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 국제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저게 서해, 동중국해, 동해가 저런 식이에요. 국제해도상에서는. 그래서 서해와 동해의 구분선은 그럼 어디냐? 제주시와 진도를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군 제3함대의 임무를 보면 남해를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함대인가? 거기는 서해를 방어합니다. 제1함대는 동해를 방어합니다 하는데 제3함대는 남해를 방어합니다라고 안 해요. 한반도 남방 해역을 방어한다고 표현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해라는 그것이 해군은 작전을 하려면 국제해도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해라는 게 국제해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 11월에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자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서해가 제주시 앞바다입니다. 진짜 서해가 아니에요. 우리 서해가 아니야. 그걸 이제 그냥 그 기사 쓸 때는 거기 이제 이 국방부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공개되는 자료 보고 서해에서 위용을 드러낸 조지 워싱턴호. 근데 우리 개념에서는 저게 남해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제주시 부근에. 진짜 서해는 안 와요, 저거 항모. 예. 항모가 아니라 강습 함륙함은 이건 항모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뭐 위에 수직이 착륙기가 앉으니까 항모처럼 보이는데 헬리콥터랑 수직이 착륙기만 앉죠, 여기는. 예, 강습 상륙함은 항모급, 국내 언론에서는 혹은 항모라고 편의상 불려요. 아닙니다. 강습 상륙함은 항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해에 가끔 들어와요. 몇 년에 한 번씩. 특별한 경우에는 진짜 서해, 군산 앞바다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강습 상륙함이 서해에 들어올 땐 진짜 서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모함은 우리가 아는 진짜 서해로는 안 올라옵니다. 제주 앞바다쯤 와서, 제주시 앞바다쯤 와서 그걸 서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 우리 항공모함 만들면은 강철 관짝된다. 그걸 뜻하는 거죠. 그걸 뜻해요. 한국의 군사지휘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주국방을 와우 자주국방이라 그러잖아요. with or without.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25 때 그 강제 휴전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강제 휴전 당하고 있잖아요. 30일 강제 휴전 먼저 이제 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강제 휴전을 당할 때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선배 세대가 아주 결사적으로 싸워갖고 한미 동맹을 미국한테 강요를 했죠. 미국더러 너희가 우리한테 휴전을 강요하려면 우린 너희한테 한미동맹을 강요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맞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또 69년부터 그 69년에 그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월남전을 월남화하고 아시아 안보를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충격적인 발표, 월남전 패망을 본 거,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는 여차하면 우리 힘만으로도 버티고 우리 힘만으로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지적 응징, 국지적 대응은 그거는 미군이 오케이 하던 말던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을 때 휴전을 하냐 마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휴전하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가 깔려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미동맹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without가 되는 거죠. with or without죠. 그래서 우리가 와우 자주국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주국방과 미국 군사력이 융합을 하면 동중국해와 서해는 중국 해군, 중국 공군의 공동묘지가 돼요. 그래서 또한 중국 공산당의 초초초 상류층이 오골오골 몰려서는 베이징 중난하이는 인천에서 1000km, 정확하게는 944km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개발하는 그 KF-21, 그 철룡, 공대지 순항미사일, 비행기에서 놓는 게 그 사거리가 800에서 900km 나오잖아요. 그걸로 조질 수 있다는 얘기지. 중국 해군기지 칭다오, 이게 중국의 주요 해군기지인데 군산에서 570km밖에 안 됩니다. 샹하이는 서귀포에서 불과 520km밖에 안 됩니다. 중국 최대 항구 중 하나인 닝보, 이건 서귀포에서 57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지리적 그 조건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막강한 와우 자주국방과 미군이 힘을 합치면 그냥 막 하는 말로 타이완 건너편서 혹은 좀 더 올라오면 닝보 근처에서부터 저 위쪽까지 전부 다이랜까지 모하이만, 베이징까지 여기 연안도시 다 포함해서 여긴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군사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같이 한국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지리에 있어 핵심 린치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삼지 않는 한 제1도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삼지 않는 한 제1도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제1도련을 못 지켜내면 최소한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에 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이하죠. 게다가 한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범서방 국가들의 K무기를 공급하죠. 만약 우크라에 미국을 경유해서 155mm 포탄을 지원하지 않았었다면, 개전 초기에, 만약 폴란드 등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가성비 갑 국방 강화를 지원하지 않았었다면, 만약 동남아와 중동을 지원하지 않았었다면, 지금 유럽과 동유럽은 지금 푸틴한테 머리를 숙였어야 되고요. 동남아는 러시아 무기, 중국 무기 수입해다 썼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한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물론 돈 벌자고 한 건데. 네. 게다가 한국의 이 전략적 가치는 군사지리, 와우 자주국방, 신속 가성비갑 K무기 공급,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를 결정짓습니다. 동아시아라 그러면요, 어느 나라들이냐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몽골, 이 5개입니다. 거길 동아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를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의 정치 문화를 한국이 결정한다고요. 일본과 대만이 반중 스탠스를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 이건 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의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면 일본은 중국을 섬기는 창녀로 돌변하고요. 한국 이재명 흔들거리니까 일본이 곧바로 중국한테 가서 이재명 당선될 것 같으니까 12월 달 중국한테 가서 그냥 90도 숙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수상 이시바 시게루 트럼프 만나는 거 밀어버리고 중국한테 계속 윙크 보냈었잖아요. 12월 말 1월 초에.
그리고 대만은 제 발로 중국 품으로 뛰어들 기세죠. 그러니까 이거가 한국이 버티니까 일본과 중국이 정치 문화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반중 스탠스가. 게다가 한국은 조선 등 미국 군사력 증강 분야 및 원자력, 핵융합,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죠. 뿐만 아니죠. 서방 준진국, 서방 선진국을 향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죠. 한국을 따라서 하면 뭐 세계시장 속에서 중진국 될 수 있어. 뭐 운 좋으면 선진국까지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그 희망을 한국에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모하메드 빈 살만, MBS, 미국 폭스랑 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 봐봐. 옛날에 우리들 와서 가난해가지고 다 건설, 지금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하듯이 건설 짓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 GDP 규모도 우리보다 뭐 엄청 높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한국은 서방 현대 문명에 깃들어 있는 인류 보편 가치를 내면화해서 그 다음에 그걸 변주하죠. 그래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한류를 가만히 보다 보면 저 안에 들어있는 건 그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그 서방 현대 문명에 내장되어 있는 본질을 그리고 있어요. 그걸 한국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 한국적 문맥에서 소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참으로 재밌는 거지. 감동을 주고. 한국은 작게는 미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국이지만 크게 보면은 서방 현대 문명의 최일선 동맹국입니다, 이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예.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풀 거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살 길을 찾을 거냐. 이거는 한국의 이런 조건에서 찾아내면 돼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 예. 지난주 토요일 VOA 워싱턴 톡에서 한미경제연구소 KEI 이사장인 스캇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미중 대립 신냉전에 있어서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 칩으로 사용하면 트럼프와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미경제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러비단체는 아닙니다. 러비 등록은 안 해놨고요. 윤 대통령이 24년 초에 그 이사장으로 임명한 스캇 스나이더는 미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전략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선 초대형 거물입니다.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역대 KEI 이사장이 좀 이상했었어요. 문재인 때는 이상한 스티븐슨인가 심은경이라고 이름 쓰는 퇴물 주한 미국 대사 퇴물 외교관을 얹혔었죠. 그런 사람 아무 소용 없거든요. 스캇 스나이더 같은 사람이 최고예요.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처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앵커, 모더레이터의 말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죠. Mr. Snyder, you talked about how U.S.-South Korea relationship is a subset of U.S.-China relationship.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think President Trump wants South Korea to have against China?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U.S.-Korea relationship is a subset of U.S.-China relationship. 이 첫 문장이었잖아요. You said. 그러니까 지금 스캇 스나이더 씨 당신은 항상 그 한미 관계는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씀을 해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계속 들어보시죠. And should things like that incident happen again under President Trump's watch, will President Trump this time go out to rescue and help South Korea more than last time it happened?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관한 그런 그 대립적 스탠스를 한국이 같이 취함으로써 한국이 피해를 보고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당할 때 미국이 과연 한국 도와줄 수 있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캇 스나이더가 답을 합니다. Well, broadly speaking, I think not only Trump, but probably the Amer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wants and expects South Korea to maintain an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vis-a-vis China. And however, the fact that China is a focus means that South Korea can find ways to
volunteer to help by looking at the issu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so I think increasingly that is going to be one of the keys that South Korean leaders are going to want to have in their back pocket as they think about approaching the White House.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방송이고 이래서 말을 조심하고 있는 건데 스캇 스나이더는 자기도 미국인이니까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한테 미중 전쟁 신냉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워주기를 요구를 할 거다 이거지. 그런데 거꾸로 미국은 한국 없이는 중국을 억제 제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포지셔닝을 활용해 가지고 칩을 사용을 하면 중국과 과도한 쓸데없는 대립을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한국에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 결국 그 소리예요, 이게. 예. 자, 그럼 그렇게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대통령 해야 되냐? 예. 우리가 잘 해내면 트럼프 임기 안에 한미동맹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윤 대통령 복귀죠. 윤 대통령이 와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요. 우리 자신으로 보나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나 미중 대립 신냉전에서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해 조용하지만 치명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플레이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겉으로 보면 로우 프로파일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날뛰는 게 아니야. 가만히 수그린 것 같아. 그러나 한 방씩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군함을 같이 해줘. 미국의 뭐 군수를 같이 해줘.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 그 다음에 미국의 범서방 국가들의 무기를 많이 수출해. 중국이 어떻게 시비 걸 거냐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입해 가는 게 자기들 아쉬워서 수입해 가는 건데. 겉으로는 우리 그냥 아주 그 쿨한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얼마든지 할 게 많아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또 한국이 해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미국을 다루고 트럼프를 다루면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윤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깃발로 삼고 있는 우리 자유공화 시민진영이 그걸 밀고 그걸 관철시켜야 돼요. 네.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죠. 1989년 일본이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일본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교만에 취해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으로 왕창 어그로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난징학살은 없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들은 샹곡구진입니다. 샹곡구진, 식민지 것들 뭐 그런 어감이라 그래요. 이런 극단적 발언을 내뱉는 일본 민족 제일주의 일봉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이 아니라 노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한국이 돼야 돼요. 미국이 한국을 알아서 존중하고 알아서 배려할 수 있도록 나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우리가 결연하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결연하면 돼? 윤 대통령의 123 계몽령 그런 게 대표적 케이스예요. 미국 정치가 얼마나 야가 빠지고 얼마나 상업화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물론 파이팅이 좋지. 근데 총알 시청한 다음에 그 순간적인 그 동물적 그건 용맹이라 그래요. 용기라고 안 해요. 용기와 용맹은 다릅니다. 용맹은 valor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질 자체가 겁대가리가 없는 걸 용맹이라 그래요. 용기는 뭐냐면 정말 겁쟁이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용기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 용기예요. 누가 얘기한 거냐? 현대 군사사상의 아버지 클라우세비츠가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용맹과 용기를 구별합니다. valor와 courage를 구별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7월 초에 7월 10일경에 트럼프의 귓볼 스쳐간 그때 트럼프가 파이팅 한 거, 파이트 한 거, 그건 용맹에 가깝다고 봐요. 순간적인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런 그 용맹이에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렇게 얼굴 하얗게 질린 상태에서 나와서 그 정말 잘 나가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날 느닷없이 정치적 자살, 정치적 순교에 해당하는 고공 점프 자유낙하를 감행한 거잖아요. 본인 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감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상업화된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보면 기겁한다고 이거. 뭐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튀어나오냐. 21세기 서방 선진국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브레인들은 또 눈을 부릅뜨고 한국 심층 이면을 들여다보게 됐죠. 제가 이 말을 처음에 12월 3일 계몽령 터지고 바로 했잖아요. 왜냐?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사람들이라는 건 관료예요. 이 속을 끓여가면서 한국을 깊게 안 들여다봐요. 그냥 내 임기 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최고야. 그런데 한국에선 겉으로는 삼성전자 보유국이고 BTS 보유국이고 블랙핑크 보유국이지만 안에서는 몇 년 있으면 나라 망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친중이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걸 안 들여다봐 아무도. 윤 대통령이 1, 2, 3 계몽령으로 그냥 그 고공에서 그냥 거의 정치적 순교, 정치적 자살을, 제가 정치적 자살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순교자가 됐다 그랬더니,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12월 그때 10일경에 제 댓글에 너 왜 재수대가리 없이 자살이라고 왜 그런 용어 쓰냐, 순교라고 왜 그런 용어 쓰냐. 순교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어? 우리가 뛰어서 살려낸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이런 과감한 행보를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과 사심 없이 목숨 내놓고 그를 구해낸 한국의 이 자유공화 민초,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이 존경하면서도 간담이 선을 해준다고요. 야, 쟤들이랑 잘 지내야겠다. 쟤들이랑 잘못 엮이면, 야, 그냥 저렇게 다 벌떼같이 튀어나오면 우리도 한꺼번에 참 똥 되는 수 있겠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바로 노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한국을 만드는 길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당하면서도 전략적인 목표를 향해 죽음과 고난을 무릅쓰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런 대통령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보호할 줄 아는 국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 나라임을 증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과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야말로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동맹, 미국과 트럼프를 더 화끈한 동맹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예.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금요일 날 11시 반 삼각지 5번 출구 권영세 매우 좀 때리러,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끌어내고 우선 난장 부리지 못하도록 군기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